문을 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그리웠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엄마 없이 24해를 버텼지만 정작 나는 엄마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희미하게 남겨진 기억은 엄마가 어릴 적 불러주셨던 자장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래가 저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빠 잃고 엄마밖에 없었던 어린 나를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버리고 떠났던 사람. 저 여자는 24년이 지난 지금 왜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을까요? 설마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봄날 하나 띄워드릴게요. 주식회사 소휘의 최연소 대표 박연준. 189cm의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이목구비. 그가 로비를 가로지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석처럼 그에게 쏠립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불과 32살의 나이에 그룹 최연소 사장 자리에 오른 재벌 3세. 모든 이가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연준이었지만 연준에게는 가슴 깊숙한 상처가 있습니다. 6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엄마마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연준의 마음 깊은 곳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원망과 슬픔으로 마음에 가득했죠. 그런 연준의 귀에 어릴 때 들었던 자장가가 들려옵니다. 연준은 혼란스럽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이 왜 나를 생각하면서 자장가를 부르는 것인지. 혹시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엄마 수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란색 작업복 차림, 단정하게 묶어 넘긴 머리카락, 또렷한 눈매, 똑 부러진 인상을 가진 올해 24 수진.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17에 가족들 생계를 위해 홀로 상경한 지 어느새 7년, 수진은 까탈스러운 사장님도 인정하는 봉제 공장 7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수진이 신입 직원을 가르치고 있는데 공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어머, 사장님 아들 아니야? 올해 대학 졸업했다더니 되게 잘생겼다. 언니들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들어 입구를 봤습니다. 한 남자가 공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사장의 아들 정식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까칠한 사장님과 달리 부드러운 눈매, 온화한 눈빛, 선한 인상을 가진 28 청년이었어요. 그는 작업장에 들어서자마자 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된 박정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수진과 정식이 처음 만났습니다. 정식은 직원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정식의 아버지 박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58살의 남자, 훗날 주식회사 소휘의 회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정식은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 나왔다고 자만하지 마. 여기는 책상머리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지.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사장은 정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하고 가깝게 지내지 마. 괜한 오해 사지 말고 선 지켜. 네, 알겠습니다. 정식은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와 있으면 항상 숨이 막혔습니다. 정식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업장이 보였어요. 수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신입 직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에 똑 부러져 보이는 인상, 왠지 당찬 수진이 모습에 정식의 눈길이 자꾸만 수진을 향했습니다. 며칠 후 퇴근 후 공장 앞 작은 다방. 수진이 언니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숙이 수진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사장 아들이 자꾸 너 쳐다보는 거 느꼈어? 수진은 놀라며 미숙을 봤습니다. 나를? 글쎄 모르겠는데요. 다른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아, 맞아. 나도 봤어. 어제도 너 일하는 거 한참 지켜보더라. 또 다른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어머어머, 수진아, 너 진짜 팔자 고치는 거 아니야? 수진은 정색을 하며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언니들, 그런 말 마세요. 그때 양숙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래, 사장님 성격 알잖아. 아들이 공장 여직원이랑 엮이면 가만 안 있을걸? 잘릴지도 몰라. 그 후 수지는 정식과 괜한 말 섞지 않으려고 더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정식이 먼저 다가왔어요. 수진이 야근을 하던 날 캔커피를 하나 들고 말이죠. 그리고 수진에게 작업 중 필요한 자재들을 미리 챙겨주기도 했어요. 수진은 퇴근 후 정식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식 씨,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행동 조심해 주세요. 정식은 수진의 말에 당황했지만 솔직히 말했어요. 수진 씨, 저 수진 씨한테 저 관심 있는 거 맞아요. 정식 씨, 죄송하지만 여긴 회사이고 저는 사장님 아들과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수진은 정식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2달 후 공장 앞 공중전화 저녁 7시였습니다. 수진은 공장 앞 전화부스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식은 수진을 보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는 수진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안절부절 못하자 정식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욕실에서 넘어지신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집으로 전화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다시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수진 씨, 제 차로 아버지 댁에 가보죠? 다치셨으면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하잖아요. 정식 씨, 저희 집 가려면 차로 3시간 거리예요. 이 저녁에 어떻게 가요? 이따 다시 전화해 볼게요. 수진이 발을 동동 구르며 또다시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은 되지 않고. 수진 씨,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일단 출발해요. 가다가 전화 연결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죠. 감사해요, 정식 씨. 그렇게 둘은 정식의 차를 타고 시골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아버지가 큰일이라도 나셨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1시간쯤 갔을까 공중전화가 있는 휴게소가 보입니다. 잠시 정차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딸각. 수영아. 아빠 넘어지셨다며. 언니. 아빠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우리 다 같이 응급실 갔다 왔어. 조금 찢어지셔서 꿰맸어. 괜찮으시대 걱정 마. 아무도 전화 못 받아서 놀랬지? 아니야, 아버지 괜찮으시면 그걸로 됐어. 끊을게. 수진 씨 아버지 괜찮으시대요? 네, 정식 씨 안도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수진 씨, 식사도 못 하셨는데 라면 한 그릇하고 다시 올라가요. 네, 정식 씨. 정식과 수진은 휴게소에서 따끈한 라면을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수진은 생각했어요. 정식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동안 정식에게 차갑게 굴었던 것들이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내가 넘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정신 차리자. 수지는 마음을 더 굳게 먹었습니다. 같은 순간 정식의 마음에는 수진의 옆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날 이후 정식은 더 적극적으로 수진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그런 정식을 밀어내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갔죠. 수진은 자신의 마음을 모른 채 하려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업 중 수진이 다쳤어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철제 커터가 수진의 손을 깊게 베었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흘러내렸어요. 수진 씨. 마침 작업실에 들어오던 정식이 수진의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베인 것뿐이에요. 수진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이거 병원 가봐야겠어요. 빨리 가요. 정식은 수진의 손을 깨끗한 천으로 감싸 쥐고 재빨리 차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수진은 5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정식은 내내 수진의 곁을 지켰어요. 마취 주사를 맞을 때도 바늘로 꿰맬 때도 수진의 다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정식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정식 씨.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요. 이미 너무 신세를 많이 졌어요. 수진 씨. 정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화가 난 듯 했어요. 당황한 수진이 정식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 제가 수진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이렇게 다쳤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요. 저 더 이상 밀어내지 마세요. 진짜 저한테 조금도 마음이 없으세요? 정식의 진지한 물음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씨. 저는 정식 씨와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고 정식 씨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중요한 건 수진 씨예요. 좋아합니다, 수진 씨. 제가 수진 씨 옆에 있게 해주세요. 정식이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진도 사실 언제부턴가 정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식의 웃음이, 목소리가, 배려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정식 씨가 좋아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수진의 손을 더욱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감사해요, 수진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차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 정식의 집.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모든 것이 정갈하고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집.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사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정식의 어머니가가 놀란 눈으로 정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정식이 서 있었습니다. 정식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는 물러서지 않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사장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장 여공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정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수진 씨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사랑.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씨가 제발 정신 차려. 그 애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니.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너랑 안 맞아. 나중에 후회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식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 씨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봤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식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사장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장이 고함쳤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식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정식이 진짜로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겁을 주면 물러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정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랑 결혼하겠습니다. 정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나가서 혼자 살겠습니다. 회사도 필요 없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수진 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장은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사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 실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두 번 다시 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정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여보, 애를 그냥 보내요? 애를. 우리 아들이에요. 그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도.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자식,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릴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정식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친구 집에서 잤어요. 다음 날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리 결혼하자. 수진은 울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었어요. 정식이 자신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는 게 미안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식은 괜찮다고 자신의 선택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수진은 회사를 그만뒀고
정식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가난하지만 사랑 하나로 충분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 봄,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연준. 연모처럼 깊고 준수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었어요. 정식과 수지는 가난했지만 연준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밤마다 수지는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잠이 들어. 그 노래를 들으며 연준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정식은 작은 봉제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성실하게 운영했어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정식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2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가구도 늘었고 TV도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벽지도 새로 발랐고 창문도 깨끗했습니다.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거실 바닥에는 6살 연준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 동그란 눈, 귀여운 얼굴. 정식을 꼭 빼닮은 얼굴이었어요. 연준은 집중해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작은 혀를 내밀고 눈썹을 찡그리며 블록을 맞추고 있었어요. 32이 된 수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36이 된 정식은 얼굴에 피곤함이 어려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식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정식은 전화를 끊고 수진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급하게 연락 왔어. 지금 당장 와달래. 미안해, 저녁 먼저 먹어. 수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지금 밖에 비 오는데.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식이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연준이 뛰어와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빨리 와. 정식은 웃으며 연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빠 빨리 올게. 연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식은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어요. 금방 올게. 비 오니 운전 조심해서 하고요. 정식이 나가고 수진은 그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금방 올 거야. 하지만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어요. 정식은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빗길이었죠. 시야가 좋지 않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밤 11시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병원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은 깨끗했지만 왠지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흐느끼는 소리는 숨길 수 없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어났어요. 사장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시어머니가 벽에 기대어 오열했습니다. 정씨가, 내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울렸어요. 사장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쿵.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당신 빨리 온다고 했잖아. 금방 온다고 했잖아. 수지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슴의 아픔에 비하면요. 사흘 후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정식의 영정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의 정식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상주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3의 여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옆에는 6살 연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준도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빠의 영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수지는 연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준아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그럼 언제 내려와?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연준을 꼭 안았어요. 연준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수지는 연준의 머리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문객 한쪽에서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이 어려 있었어요.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반대했던 결혼, 자신이 쫓아냈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식이 떠난 후 정식의 회사와 집을 정리하니 수진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연준이를 키울 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내 손주는 내가 키운다며 연준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수진은 울며 겨 자먹기로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진을 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진은 집안일을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연준을 돌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사장은 소파에 앉아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 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결혼하자고 졸라서 우리 정식이가 집을 나갔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은 거야.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사장이 고함쳤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달라붙었어. 공장 여공 주제에. 네가 없었으면 우리 정식이는 지금도 살아있을 거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연준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몇 달 후 수지는 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독립해서 연준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기술이 있어야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밤마다 디자인 학원에 다녔어요. 하지만 사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사장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대답했어요. 학원 다녀왔습니다. 학원?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말이 돼? 밤에 나가서 뭘 하는지 누가 알아? 어디서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같은 년들은 다 그래. 사장이 고함쳤습니다. 남편 죽으니까 바로 딴 남자 찾아다니는 거지.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떨었어요. 아버님, 저는 정식 씨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만 사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게 사라져. 당장.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거실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연준이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수지는 연준 옆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사장의 오해는 점점 깊어졌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수진이 바람 피우러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수진은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문 밖으로 수진의 짐을 던졌습니다.
수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연준이만은 저한테 주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연준이는 우리 집안 손자야. 네 같은 년이 키울 수 없어. 아버님 제발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엄마예요. 연준이 엄마라고요. 엄마.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엄마야. 바람 피우고 다니는 년이 무슨 엄마야.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학원만 다녔어요. 나한테 대들어.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좋아. 그럼 법적으로 싸우자. 네가 이길 것 같아? 네가 뭘 가지고 싸워?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주제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장의 말이 맞았어요.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변호사를 구할 돈도.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연준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연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수지는 연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준아 수지는 연준을 안아 올렸어요. 그녀는 연준을 꼭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연준아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어디가? 나도 같이 갈래. 연준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연준을 빼앗았어요. 연준아 들어가.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랑 같이 못 살아. 싫어. 엄마. 엄마. 연준이 울부짖었습니다. 수지는 연준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장이 강제로 연준을 끌어당겼습니다. 수지는 소리쳤습니다. 연준아. 엄마 사랑해.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꼭. 엄마. 엄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그녀의 어깨는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7살이 된 연준이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림 한 장, 책장에는 책 몇 권. 그뿐이었어요. 장난감도 있었지만 연준은 그것들을 만지지 않았어요. 연준의 눈가는 붉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는 오늘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얼굴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사진도 없었고 아무도 엄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연준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연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연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지만 연준이 원하는 손은 아니었습니다. 연준아, 아직 안 잤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연준은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연주나 엄마는 못 와. 왜요? 엄마가 나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7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쫓겨났다고, 할아버지가 엄마를 내쫓았다고, 그럴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연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연준은 할머니 품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연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도 울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저 연준을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학교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웃고 있었어요. 새 교복을 입고 새 책가방을 메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운동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연주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8살이 된 연주는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새 신발도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아이의 교복을 매만져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연준아, 사진 찍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연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연준 옆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연준은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도, 졸업식도, 운동회도 늘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있었어요. 친구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연준은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준은 1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연준은 혼자 조용히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연준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연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연준아. 이번 주말에 어버이날인데 너는 선물 뭐 할 거야? 연준은 고개를 돌려 친구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옆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연준이 엄마 아빠 안 계시잖아. 연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아 미안.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친구에게로 갔습니다. 연준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연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 연준은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었어요. 자장가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잠이 들어. 그 멜로디만은 희미하게 기억났어요. 연주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멜로디를 마음속으로 흥얼거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서울의 다른 곳에서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아들과 헤어진 후 다시 봉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아들을 되찾는 것.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성수동의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수지는 40살이 되어 있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공장 사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야근이야? 네.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하는 게 있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공장 사장이 나가고 수지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어요. 수진의 손이 천을 밀어넣고 바늘이 천을 꿰매고 실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일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연준을 위해서. 밤 11시 수진의 작은 원룸,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5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어요. 벽지는 낡았고 천장에는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옷 도안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옷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어요.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아 연필로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해서 눈을 찡그려야 했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선을 긋고 지우고 다시 그렸어요. 완벽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연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6살 연준,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잠시 봤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연준아.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만들었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언젠가 이 옷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수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속 연준의 얼굴을 따라갔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어요. 수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일해야 했어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도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디자인 공부를 했어요. 주말에는 작은 공모전에 작품을 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수지는 패턴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조금씩 이름을 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덧 45, 그녀는 작은 작업실을 얻었어요. 작은 방 한 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작업대 하나, 재봉틀 2대, 그리고 옷걸이들. 벽에는 브랜드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투미만쿠. 프랑스어였습니다. 내가 그립다는 뜻이었어요. 수지는 로고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투미만쿠. 내가 그립다. 연준아, 엄마는 너를 향해 이 이름을 지었어. 언젠가 내가 이 이름을 보고 엄마를 떠올려줬으면 좋겠어. 수지는 작업대로 갔습니다. 천을 펼치고 패턴을 대고 가위를 들었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수지는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집중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그녀의 것이었어요. 수진이 고군분투하는 사이 연주는 훌쩍 커버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2013년 대학 강당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쓰고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 딸을 안고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연주는 정장을 입고 할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26이 된 연주는 훤칠하게 자라 있었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정식을 꼭 닮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68살이 된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연준아,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연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연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 일 배워야지.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준비해야 돼. 네. 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연준은 혼자 캠퍼스를 걸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연준은 그 모습을 봤어요. 한 학생이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졸업했어.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준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성실했어요.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있었어요. 엄마라는 이름의 빈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연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연준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고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리움은 한 곡의 자장가로만 남아있다는 것을요.
2020년 수지는 57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실은 이전보다 조금 넓어졌어요. 직원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작업대도 4개로 늘었습니다. 옷걸이에는 완성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지는 디자인 샘플을 보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시즌 디자인 정말 좋아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브랜드는 아직 작아서. 아니에요. 저는 대표님 브랜드가 정말 좋아요. 직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옷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뭔가 사랑이 담긴 것 같아요. 수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랑. 그래요. 이 옷들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향한 사랑, 그리움, 기다림.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연준아, 엄마는 여기까지 왔어. 조금만 더 하면 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연준의 회사 통유리로 된 벽, 긴 테이블, 최신 프로젝터. 모든 것이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었어요. 연준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살이 된 연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직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신규 쇼핑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총 200억 규모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입점 브랜드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후보 브랜드 리스트입니다. 직원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연주는 자료를 훑어봤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브랜드들 다 비슷비슷하네요. 차별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도 고려해 볼까요? 좋아요. 연준이 대답했습니다. 리스트 다시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이번 주 안에.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연준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그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자동차들. 연준은 생각했습니다. 성공했어.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어. 회사도 키웠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일까? 연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어머.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에요? 이거 봐. 수진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소위 쇼핑센터에서 입점 제안이 왔어. 진짜요? 우와, 대박. 직원이 환호했습니다. 수진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수진이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브랜드를 보고 싶다고 하네. 다음 주에 방문 요청이 왔어. 대표님, 이거 엄청난 기회예요. 직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준비해야겠어요. 수지는 이메일을 다시 봤습니다. 발신인 박연준, 소위 쇼핑센터 대표. 박연준.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나이도 맞을 것 같은데.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어요.
설마 우리 연준이?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박연준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연준아. 연준은 비서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입점 후보 브랜드들을 방문하는 길이었어요. 연준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마지막 브랜드는 투미만쿠라는 곳입니다. 비서가 자료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디자인이 독특하고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투미만쿠? 연준이 되물었습니다. 프랑스어네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립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연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어요. 내가 그립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장님, 비서가 불렀습니다. 연준은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가죠. 차는 수진의 회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연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옷매를 다시 한번 고쳐 입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너무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좋은 인상 주고 싶어서. 대표님이 긴장하시는 거 처음 봐요.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칼은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괜찮아. 수진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대표님, 손님 오셨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손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연준이 들어섰습니다. 수진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연준은 네이비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은 단정하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어요. 정식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턱선. 모든 것이 정식을 닮아 있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눈을 깜빡였어요. 진정해. 진정해야 돼. 안녕하세요. 연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수지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식의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수지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미만쿠 대표 박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연준은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위 쇼핑센터 대표 박연준입니다. 박연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박연준.
우리 아들. 우리 연준이. 맞아. 이 사람이 우리 연준이야. 수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손을 재빨리 놓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연주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은 태블릿을 켰어요. 브랜드 소개 자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연준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24년 만이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준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브랜드 이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작업실을 채웠어요. 툼이 많고 내가 그립다는 뜻이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운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담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에요. 누군가를 그리워하셨나 보네요. 수지는 연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네.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마음이 옷에도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연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오게 됐습니다. 수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촉촉해지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브랜드 철학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보여주는 샘플들을 하나씩 봤어요. 옷감의 질감, 디자인의 섬세함, 바느질의 정교함.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좋습니다. 연준이 말했습니다. 입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서 준비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연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은 브랜드니까요. 연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정식의 손을 닮았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손.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건 6살 때였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연준이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연준은 작업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연준의 발걸음이 멀어질 때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대표님. 직원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지는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너무 기뻐서.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기쁨이 아닌 그리움, 슬픔, 후회,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우리 연준이.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연준이가 이렇게 컸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일주일 후 수지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사무실 안쪽 대표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지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을 펼치고 패턴을 대고 있었어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중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연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잠이 들어. 오래된 자장가였어요. 수진이 어린 연준에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그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꿈나라로 가는 길은 그때였습니다.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자장가를 듣는 순간 연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수진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세계가 멈춰버렸어요. 자장가였습니다. 그 멜로디가 그의 귀에 꽂혔어요. 연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멈췄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래. 연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노래는 그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기억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6살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연준. 옆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잠이 들어. 따뜻한 손이 연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꿈나라로 가는 길은 엄마 손을 잡고 가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엄마. 연준의 입에서 그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연준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아직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옷감을 만지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노래.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연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노래. 연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장가요. 연준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수진은 시간이 멈춘 듯 연준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노래는 제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예요. 수진의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연준을 봤습니다. 연준이 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이 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입을 막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대표님. 연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어요. 연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준아.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연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떠나야 해서.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은 공중에서 흔들렸어요. 연준을 만지고 싶었지만 감히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연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뒤로 물러섰어요. 왜 이제야 내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24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업실을 울렸습니다. 연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쫓겨난 거야. 할아버지가 너를 빼앗아 갔어. 거짓말. 연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야. 할아버지가 그러실 리 없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연준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엄마는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매일 밤 이 자장가를 부르며 내가 잘 자라고 있기를 빌었어. 수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연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녀는 연준을 안았어요. 24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수진이 연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엄마. 연준이 수진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과 연주는 작업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울고 있었어요. 햇살은 이제 석양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작업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연주는 수진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31살의 남자가 아니었어요. 6살 연준이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던, 엄마를 찾던 그 아이였어요. 연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연준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준을 놓지 않았어요.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연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예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야. 내 엄마. 연준은 수진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수진의 옷을 움켜쥐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연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싫어해서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연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해. 그럼. 연준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25년 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쫓겨나고 그 다음 날 집 앞에 찾아갔었어.
할아버지가 너를 찾아오면 너를 멀리 보내버린다고 하셨어. 그래서 엄마가 너를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땐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엄마는 너 모르게 혼자 멀리서 너를 봤어. 수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연준에게 왔어요. 연준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거 보여줄게.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였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연준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사진은 흔들려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중학교 졸업식, 연준이 졸업장을 들고 운동장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사진. 고등학교 때 연준이 친구와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번째 사진.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연준이 친구들과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준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연준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게 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엄마가 찍은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가까이서 볼 수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엄마가 네 곁에 있어주고 싶었던 날들. 내 옆에 있을 수 없었지만 너를 지켜보았단다. 연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를 찾는 게 어려웠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학교에 보냈는지 몰랐거든. 근데 엄마가 수소문했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겨우 찾았어.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수지는 연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이름도. 수진이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 지은 거야. 툼이 많고. 내가 그립다. 연준아, 엄마는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담아 이 이름을 만들었어. 연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내려놓고 수진을 꼭 안았어요. 엄마. 연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수진이 연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세상 그 무엇보다. 연준은 수진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연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수지는 연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약해서.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연준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고통이 어려 있었어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연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작업실 한쪽에 놓인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연준아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6살이었어. 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좋아하지 않으셨어. 처음부터. 엄마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거든. 할아버지는 내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어.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내 아빠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혼할 수 있었지.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대들기도 하고 결국 할아버지와 연을 끊고 엄마를 선택했어. 그렇게 우린 부부가 되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어. 아빠가 엄마를 지켜줬으니까. 근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 연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죽은 게 엄마 때문이라고 하셨어.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아들을 잡아먹었다. 이 집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연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그깟 수모쯤은 별일 아니었어. 너만 있으면 됐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엄마가 밤에 학원 다니는 걸 보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이 났다고 하셨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연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봉제 기술과 디자인을 배우러 학원 다녔어. 너를 혼자 제대로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추운 겨울날, 눈이 오는 날이었어.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나가라고 하셨어.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너 같은 년이 내 손자를 키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연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무릎 꿇고 빌었어. 네 옆에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너를 엄마한테서 빼앗아 갔어. 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음이었습니다. 짐 가방 하나 대문 밖으로 던지시고 나가라고 하셨어. 울며 뛰쳐나오는 너를 안았는데. 너를 빼앗아 데리고 들어가시고 엄마는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 수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나는 왜 기억이 안 날까? 엄마를 뺏긴 그날이 왜 기억이 안 날까? 할아버지는 제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쯤 할아버지께 엄마에 대해 진지하게 여쭤보니 엄마는 아빠 죽고 바람나서 너를 버린 거라고 말씀하셨고 매정한 사람 찾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만 생각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법적으로 양육권을 빼앗았고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변호사도 구할 수 없었으니까. 수진은 연준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엄마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좀 더 강했다면, 좀 더 똑똑했다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까?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는 평생 그 생각을 했어. 매일 밤 너를 떠올리며 미안하다고 빌었어. 연주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수진을 안았어요. 엄마. 연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미안해.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연주는 거실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73이 된 할아버지는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고 허리는 더욱 굽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연이에게는 매몰차게 그지없게 내몰았지만 손주인 연준에게만큼은 다정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연준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어요.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준아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연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엄마를 만났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연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엄마를 쫓아내셨어요? 왜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엄마가 딴 남자 만나 바람나 나를 버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연준이 소리쳤습니다. 엄마에게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연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연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봄에 내 할머니가 세상 떠날 때 너에게 엄마를 찾아주라고 당부했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 할머니가 수진이를 찾아서 꼭 사과하고 연준이에게 엄마를 돌려주라고 했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연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찾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겁이 나더구나. 내가 그 아이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두려웠다. 나도 자식을 잃고 그 아이가 원망스러워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거야. 할아버지,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빠도 잃고 엄마도 잃고 평생 마음 둘 곳 없이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미안하다. 연준아, 이 할애비를 용서해다오. 할애비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어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연준은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어요. 분노, 슬픔, 안타까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준은 할아버지를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어 2층 자신의 방을 향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작업실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어려 있었어요. 24년 만에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연준이 들어왔어요. 그는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연준도 수진도 이제 그 단어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연준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연준아 왔어? 연준은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과하고 싶으시대요. 만나실 수 있겠어요?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 수진이 말했습니다. 마주할 자신이 없구나. 연준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괜한 얘기를 죄송해요. 수진은 연준을 보고 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쇼핑센터 오픈날 화려한 쇼핑센터 1층 로비에는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쪽에는 꽃다발들이 가득했어요. 대형 현수막에는 소위 쇼핑센터 그랜드 오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도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레드카펫 무대 위에는 연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자리에 엄마 수진도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시아버지가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직원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수진도 직원과 동행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마주칠까 봐요. 무대 위에서 연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준의 목소리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소위 쇼핑센터 대표 박연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픈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연준은 잠시 멈추고 관객석을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연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쇼핑센터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연준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에 입점하신 모든 브랜드 관계자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도 행복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수지는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온 직원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고 연준을 봤어요. 연준도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쇼핑센터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지는 직원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조용히 로비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연준 애미야.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수지는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수진을 부르고 있었어요. 곧 여든을 앞둔 시아버지는 많이 늙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잠깐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줄 수 있겠나.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욕설, 차가운 시선, 연준을 빼앗기던 그날.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아니요. 저는 신뢰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수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겠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간호사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수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주말 오후 수진은 작업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계속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일이나 하자. 수진은 괜시리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재봉틀을 멈추고 휴대폰을 봤어요. 연준이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연준아? 엄마. 연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연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쓰러지셨어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준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버티실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죄송한데 한번 와주실 수 없겠어요?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가야 할까? 수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갈 필요 없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하지만 연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쓰러진 할아버지 곁에 홀로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수진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작업실을 나섰어요. 수진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밖에 연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연준 아수진이 불렀습니다. 연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습니다. 엄마 연준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어때?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연준이 말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안 남으셨다고. 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들어가 봐도 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찾으셨어요. 수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시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는 수진을 봤습니다. 에미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실 거면서.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로 지난 24년이 지워지나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알고 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거.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매일 밤 연준이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제 아들 얼굴을 멀리서만 봤어요. 우리 연준이가 엄마 없이 얼마나 외롭게 컸을지 생각하면 알고 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에미야 할아버지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잠시만 내 시어미가. 수지는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봄에 세상을 떠나며 유언을 남기셨다. 수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에게 용서를 빌고 오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서도 날 안 볼 거라고. 할아버지는 수진을 봤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너를 괴롭혔다. 연준이를 빼앗았고 너를 집에서 쫓아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죄야.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수지는 침대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연준이를 만났으니 그걸로 전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도 누그러질 수 있겠죠. 고맙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연준의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수지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조문객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연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지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수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연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연준아?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 이사 왔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집 정리했어요. 연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준아. 괜찮으세요? 연준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고 말고. 그녀는 연준을 안았어요.
그렇게 연주는 31살, 24년 만에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식탁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소박했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앞치마를 곱게 두른 수진이 웃는 얼굴로 연준이를 부릅니다. 연준아, 밥 먹자. 방문이 열렸습니다. 연준이 나왔어요. 그는 편한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연준이 말했습니다. 이거 전부 엄마가 만든 거예요? 그럼.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내 입맛 맞춰서 만들었어. 연주는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그래.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많이 먹어. 연주는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날이. 엄마, 왜 울어요? 연준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행복해서. 연준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행복해요. 수진은 연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연준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평범하게 살아보자. 엄마랑 아들로. 네, 엄마. 연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수진과 연주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연주는 수진의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수진은 연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연준아, 피곤하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방에 가서 자. 연준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을래요. 그녀는 작게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잠이 들어 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꿈나라로 가는 길은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가요. 연주는 수진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연준의 얼굴을 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준 아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는 내 곁에 있을게. 평생. 창밖으로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찾아와 힘이 되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